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분석해드립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주식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자산 시장도 같이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얘기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정을 찾는 것 같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래가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반포나 강남 쪽에 소위 말해서 뚝뚝 떨어지면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난해 22%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요. 실거래가가 최근에 현황을 조금 살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집값이 좋지 않았었는데 숫자로 나온 것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조금 충격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22%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제대로 미쳤고요.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서 주식시장뿐 아니라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왔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서울 아파트 이제 실거래가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최고 역대 조사에서 가장 안 좋은 숫자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간 20% 넘는 거 역시 처음입니다. 20%가 넘는 가격이 1년 만에 빠졌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빠진 것인데요. 2008년 경제 위기일 때도 10.21%가 하락을 했었으니까 그보다도 2배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3월과 4월, 6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 동안의 집값은 항상 빠졌었고요. 아무래도 이유는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쳤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한창 오르다가 작년과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좋지 않은 분위기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7월부터 3%부터 6%대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작년에 하락장을 주도했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서울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16.84%의 집값이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역시 조사 이래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종시가 23% 정도 빠졌고요. 지방 역시 어려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18.33%가 빠졌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13.72%가 빠지면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까지 매우 많이 나쁜 집값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년도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0% 가량이 올랐는데 경기도가 지난해 1년 동안은 22%가 빠지면서 상승분의 3분의 2 정도가 한 번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집값 바닥이 좀 다 왔나라고 체감이 되는 부분이 주택 하락폭이 7개월 만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하락을 하는 건 맞지만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하락폭이 줄다 보면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조금 잡히는 느낌, 그리고 약간씩 호가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면서 과연 드디어 바닥이 잡혔느냐라는 이제 긍정론과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기 전에 살짝 숨통을 트이는 것이다라는 이제 부정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갈지는 시장,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주간 아파트 하락률이 2월 2주차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마이너스 0.28%를 기록했습니다. 그 직전 주가 마이너스 0.31%였으니까 이보다는 조금 그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5대 광역시 그리고 8개도 모두 하락폭이 감소되면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하락 드디어 이제 멈춘 것인가? 바닥이 다져지는가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1.3 대책과 같은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대책들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바닥 다지기의 상황을 놓고는 타이밍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서초라 강남과 같은 동남권의 집값이 좀 하락폭을 많이 줄였고요. 그 다음에 시중 문제 그 외에도 나머지 지역에서도 긍정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시중에서 주택 대출 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낮춰지고 있고 규제 당국에서 이러한 부분 좀 많이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온기를 좀 불어넣고 있다. 이런 측면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규정받고 있는 지역들의 해제가 조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제가 이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긍정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도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1월에만 보더라도 둔촌주공 얘기가 뭐 1만 2천 세대였나요? 네.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올해에만 나올 수 있는 입주 물량이 엄청나요.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건 특히 강남권이다 보니까 강남권의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건 전세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또 갭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분들의 역전세난 이로 인해서 지금은 오히려 급매가 소화된 거지 이게 바닥으로 볼 수 있느냐. 공급은 많아지고 있고 수요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상당히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시키는 건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가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 어디쯤인가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정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공급 상황입니다. 이제 맞아요. 공급량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적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랐었던 것이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바로 공급량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즉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올해 조금 눈에 띄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 이야기도 하셨는데 역전세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빌라를 중심으로 이제 갭 투자주의보, 갭 투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많이 속출을 했었고요. 아파트에서도 향후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입주 이제 효과로 인한 전세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이미 이제 전세가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주변에 이제 이러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면 같이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이제 갭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역전세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느냐? 이제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나머지 이제 크게 떨어지는 전세 가격만큼의 이제 대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공급 효과 그리고 이제 역전세난 등의 문제 등이 결국에 발생을 한다면 하반기께 다시 한 번 더 이제 집값이 더 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둔촌주공이 처음에 청약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했을 때는 좋지 않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온기가 돌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완판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어려운 것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버텨낼 것이다. 조금만 더 버텨낸다면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론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과연 이러한 이제 부동산 공급 문제를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의 부동산 경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던 PF 시장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극에 달했던 PF 시장의 위기감이 다소 잦아들었다가 표면적으로는 PF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좀 감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PF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파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결국엔 정부 규제 기관에서 이러한 PF 문제를 어느 정도의 그립을 쥐고 가져갈 것이냐에 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F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지금 정부 규제 당국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미 많은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단순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만 가져간다면 또 시장의 자율성에도 침해가 클 거고요. 결국 너무 좋다 보면은 결국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결국 이 문제가 큰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리스크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다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빙판길을 걷는 느낌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과 이렇게 손을 잘 맞춰서 잘 대처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방향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부동산 시장은 주시장과 달리 이 하락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다른 이슈로 좀 접근해 볼게요. 이 포드와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포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배터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라서, 최근에 포드가 배터리 결함으로 전기 픽업 트럭이죠. 이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이러한 배터리, 즉 전기차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선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포드가 열심히 전기차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손을 잡은 기업 바로 국내 기업입니다. SK온인데 SK온이 최근 포드와의 이 배터리 문제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포드가 배터리 결함 문제로 지금 F150 라이트닝입니다. F150이라는 대표 모델의 전기차 모델을 지금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발표를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유가 처음에는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금방 발표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화재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SK온 입장에서는 이게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포드와 SK온, SK 배터리,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갈등이 현재 K 배터리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포드는 지난달 SK온과 트리퀴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려 했던 계획을 백지화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국내 기업, SK온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 배터리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포드 같은 경우는 해당 차량의 생산만 중단한 상태고 뭐 리콜이라든지 이제 고객 인도가 멈춰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과연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배터리 산업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 역시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중국과 손을 잡은 포드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발 역습 우려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이제 국내 배터리 산업과 미국 전기차 기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포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SK뿐만 아니라 중국의 배터리 기업과 지금 손을 잡고 있는데요. CATL입니다. 이제 이 기업과 중국의 배터리 산업 기업이고 배터리 이제 세계 1위 기업인데 이 기업과 이제 손을 잡고 향후 이제 미시간주에 합작 공장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 효율성과 이제 수급 문제, 수율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현재 문제가 지적되는 게 바로 수율 문제입니다. 수율이 좀 낮다 보니까 이러한 생산성을 향상해야 되는 목표치가 높은 포드 입장에선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 이 국내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이 더 낫다라는 내부적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SK와의 합작은 이제 중단을 하고 중국 기업과의 합작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협력이 강화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협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반대로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규제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포드가 아예 미국 현지에다가 합작 법인을 짓고 배터리 생산을 한 뒤 자동차에 이제 결합을 시키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이제 규제를 피해 나가는 방법까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시간주 마셜에 배터리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포드는 3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중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CATL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있었지만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중국의 이런 미국의 규제를 이제 피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드는 테슬라를 잡기 위한 이제 배터리 전략을 완성하는 전략에
핵심 축으로 중국과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SK온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이러한 합작이 잘 될 경우에 포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결국엔 중국과의 손잡기가 확장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젯밤에 우리 간밤에 미국에서 또 테슬라가 급락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소위 말해서 폭등을 한 상태거든요. 반등세가 워낙 강했는데 이게 중국과의 경쟁 구도 그리고 한국 배터리의 어떤 그 신뢰도 하락 이렇게 겹쳐지면은 당분간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노이즈가 좀 심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워낙 빠르게 각광을 받았고 이번에 네. 코로나 시국 이후로 이제 배터리 산업의 성장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 보니까 지금 약간 조정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뭐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이뤄냈다가 결국에는 너무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조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2차의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 산업과 같이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결국엔 주류적인 이제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결국엔 그 속도와 방향 얼마나 이제 그게 딱 맞게 떨어지느냐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가느냐에 잘 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과 배터리 산업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약간 어찌 보면은 그 수요의 공급이 못 따라가는 모습까지 보였었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공급단에서의 준비는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수요단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담이 좀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지금은 조금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테슬라를 비롯한 나머지 전기차 기업들도 얼마나 좀 시장을 확장하느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상장을 하고 신차를 내놓았을 때는 각광을 받았지만 결국엔 여전히 작은 규모, 이제 막 시작하는 규모의 사업에서는 뭔가 신뢰도라든지 이제 소비에 대한 확장성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이슈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도 조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사이클 산업이 되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의 이제 그 니즈가 좀 안 맞아 돌아가면서 약간 위기가 왔었는데요.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을 때 공급단에서 좀 준비가 덜 됐다가 지금 약간의 그런 시차로 인해서 지금 공급단의 준비는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조금 망설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거시 경제가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전기차 가격이 지금 뭐 싼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가계의 여유가 생기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배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런 효율성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려는 이유가 이런 어려운 경계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력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에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업이 어찌 보면 약간 규제를 회피해서 미국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공장 신설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기술 유출의 우려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에서 중국이 미국을 약간 압박하는 모양새로서 역공을 취하고 있는 측면, 이 규제적인 측면도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폭등하던 2차 전지는 잠시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석해 주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